안녕하세요. 저는 저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얼마 전 대학교 친구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전화가 왔어요. 저와 친구는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하다가 같은 학교 선배였던 황시환 선배 이야기가 나왔어요. 친구는 황시환 선배가 결혼한 지 2주 만에 이혼했다며 1년 전에는 같은 과 후배인 아이니와 파혼하더니 또 결혼에 실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오빠는 외모도 잘생기고 말도 재밌게 잘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결혼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저에게 너는 혹시 그 이유를 아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사실 저는 황시한 선배와 2년 전에 결혼을 약속했다가 파혼을 했거든요. 제가 왜 파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들도 저와 아이니 그리고 최근에 이혼한 분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저의 예비 남편이었던 황시한 선배는 과에서 잘생기고 매너도 좋은 인기남이었어요. 저는 그런 예비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고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시작한 연애는 졸업하고도 계속 이어졌고 무려 8년이나 사귀게 되었어요. 어느덧 저는 28살, 예비 남편은 32살이 되어 결혼을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죠. 우리는 서로 너무 사랑했던 터라 당연히 결혼을 생각해서 각자의 집에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가기로 약속했어요. 먼저 제가 예비 남편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처음 뵙는 자리인 만큼 예쁘게 차려입고 예비 남편의 집 앞까지 갔어요. 예비 남편이 자신의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너무 떨린다고 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다들 좋아하실 것이라고 하며 다독여줬어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예비 남편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가니 남자 어른 두 분이 계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비 남편은 오른쪽은 아버지, 왼쪽은 고모부라고 하며 인사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드린 뒤 설마 나온다고 고모부도 오신 거냐고 물으니 그게 아니라 오늘이 제삿날이래요. 저에게 제삿날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인사하는 날짜를 잡은 것이 황당했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계시는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일단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고모부가 우리 장손이 드디어 여자를 데려왔다고 반겨주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린 후 거실에 앉아 있는데 큰 방에서 할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예비 남편은 같이 사시는 친할머니라고 말하더군요. 저의 예비 남편은 장손이자 귀한 외동아들이고 친할머니, 저에게는 시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고 물으니 부엌에 계신다고 했어요. 인사를 드리러 예비 남편을 따라 부엌에 가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이 식탁에 올려져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제기들을 마른 수건으로 닦고 계시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제기들이 신기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 다니셔서 제기들을 TV나 책으로만 봤지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는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시더니 다가와 네가 현정이냐며 시완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며 반가워하셨어요. 그러시며 미안한데 오늘은 제사라서 바쁘니 일단 조금 도와달라고 하시며 앞치마를 저에게 주셨어요. 처음 뵙는다고 정장까지 입고 왔는데 보자마자 앞치마를 주시니 너무 황당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니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앞치마를 받았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처음으로 간 지 30분 만에 앞치마를 맸어요. 그리고 불편한 정장을 입고 부엌 바닥에 앉아 전을 부쳤죠. 예비 남편도 제 옆에 앉아 같이 전을 부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부엌으로 바로 오시더라고요. 시완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 아니다. 어서 나와. 불성사납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머니,
그래도 현정이 처음 왔는데 힘들잖아. 좀 내가 도와야지. 안 그래요? 예끼? 그러면 못 써. 우리 집에 대를 이을 하나뿐인 귀한 장남이 이런 일하면 못 쓴다. 어서 거실로 가서 앉아 있어. 할머니는 예비 남편의 손을 끌고 거실에 앉혔어요. 예비 남편은 거실에 앉아 고모부와 술을 마시며 희희낙낙하고 놀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황당했지만 그래도 원래 제가 음식하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TV에서만 보던 제사를 처음 겪어보니 신기하기도 해서 그냥 오늘만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장만했어요. 저녁 7시 정도가 되자 제사를 이제 해야겠다며 고모부와 시아버지가 거실에 병풍을 펼치시고 예비 남편은 큰 상을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제기 위에 대추와 사과를 조심스럽게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고 거실로 가서 제사상 위에 올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주신 쟁반을 그대로 들고 가서 밥상에 반찬 올리듯이 아무 곳에나 음식을 두었어요. 너는 홍동백서도 모르니? 대추는 왼쪽에, 사과는 오른쪽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니니? 할머니는 제게 음식을 잘못 올렸다고 다그치셨어요. 그런데 제사상 자체를 처음 보는 제가 이런 걸 알 리가 있나요? 저는 그저 이 상황들이 당황스러워 얼굴이 빨개져서 눈만 끔뻑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그거는 아직 저도 헷갈려요. 현정이가 그런 거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요. 이 녀석, 벌써 이러면 아주 우리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면 난리칠 녀석일세. 할머니가 한 소리 하실 수도 있지. 그거로 그러니? 할머니가 현정이를 잡아먹기라도 하신다니? 시아버지가 농담식으로 말씀하셨지만 사실 기분이 그다지 좋지는 않더라고요. 할머니의 진두지휘 하에 제사상 위에 음식들이 다 차려지고 제사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의 옆에 서기 위해 앞쪽으로 가자 어머니는 제 팔을 잡고 부엌으로 가셨어요. 어머니는 여자들은 절할 때 부엌에 빠져 있다가 음식이 빠질 때 재빨리 음식을 나르고 저녁상을 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절을 굳이 안 해도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음식은 어머니와 제가 다 했는데 정작 우리는 제사에 참여도 하지 못하고 부엌에 있으라고 하니 뭔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아가는 그런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기에 원래 제사는 남자들만 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고모부, 예비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절을 하고 향 위에서 술잔을 돌리는데 저는 그저 신기했어요. 그렇게 제사가 마쳐지고 어머니는 간단히 제사상을 정리한 후 큰 상 하나, 작은 상 하나를 차리셨어요. 그러고는 큰 상에는 수저를 4개와 반찬을 푸짐하게 두시고 작은 상에는 수저 2개와 약간의 반찬을 두셨어요. 고모부, 시아버지, 예비 남편, 그리고 시할머니는 큰 상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저도 예비 남편 옆에 앉으려고 하니 어머니께서 제게 잠깐만 부엌으로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제사 마치면 너와 나는 저 작은 상에서 먹는 거란다. 큰 상은 남자와 집안 어른들만 드시고 작은 상은 며느리들이 먹는 거야. 알겠지? 네 밥 퍼서 같이 먹자꾸나.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작은 상으로 가셨어요. 저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집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해야 한다고 항상 교육하셨어요. 그래서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가 설거지도 항상 돌아가면서 했고요. 그런데 예비시댁은 남자는 부엌에 얼씬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밥도 따로 먹어야 한다니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식사를 마치니 할머니와 고모부와 시아버지가 큰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예비 남편도 저에게 잠깐만 기다리라는 표정을 짓더니 같이 큰 방으로 들어가고 거실에는 저와 어머니 둘만 있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에서 쟁반을 들고 와 모두가 드신 식기를 정리하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해서 어머니를 도와 상을 치우고 정리했어요. 부엌에가니 제기들이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들이 한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엔 저에게 제기 정리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기를 처음 본 제가 제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알 턱이 있나요? 모른다고 하니 어머니가 제기를 정리하시기 시작하셨고 저는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나 부엌 정리가 끝났어요. 제가 설거지를 다 하고 고무장갑을 벗자마자 큰 방에서 예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다 했어? 설거지할 거 많았을 텐데 고생했네. 벌써 밤 10시인데 이제 집에 가야 하지? 근데 어쩌지? 아까 나 고모부랑 술 먹어서 운전은 못 해줄 것 같은데 혼자 갈 수 있겠어? 예비 남편은 제가 설거지를 할 동안 방에서 고모부와 아까 못다 마신 술을 더 마셨더라고요. 술에 취해 해롱해롱한 예비 남편과는 오늘 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겠다 싶어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어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오전부터 나가서는 완전 파김치가 되어 밤늦게 온 저를 본 엄마는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오늘이 제삿날이라서 시어머니와 제사 준비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뒷정리까지 하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예비 남편이 장손에다 외아들이고 시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죠. 엄마는 제삿날에 인사하러 오라고 말한 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남의 집 귀한 딸을 제사 준비까지 시키고 뒷정리까지 시키냐며 화를 내셨어요. 당장 예비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진다는 것을 예비 남편이 지금 술 먹어서 말해도 소용없다고 하며 겨우 말렸네요. 엄마는 한창 화를 내시다가 저와 예비 남편이 결혼하는 것은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하시고는 주무시러 들어가셨어요. 엄마는 화를 많이 내셨지만 저는 그래도 예비 남편이 좋았어요. 제사라는 문화가 그다지 싫지만은 않았고 무엇보다 예비 남편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예비 남편도 제게 너무 잘해주었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저희는 잘 만났지만 엄마는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2주 정도가 흘렀어요. 예비 남편은 어른들이 다시 저를 집으로 초대했다고 토요일에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번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제삿날이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다시 초대하셨다고 생각하며 그날 당연히 가겠다고 했어요. 약속한 토요일 오전. 이번에도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예비 남편 집 앞으로 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현관에 신발이 가득 있었어요. 집 안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른들만 해도 20분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가만히 있는 제 손을 잡고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당숙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 남원 작은 아버지, 천안 작은 아버지 등 그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각각 인사시켰어요. 일단 인사를 하긴 했는데 워낙 많이 계시다 보니 나중에는 이분이 저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더라고요. 인사를 할 때마다 다들 저에게 맏며느리감이라고 하시며 앞으로 하나뿐인 장손 시완이와 결혼해서 자주 보자고 반기셨어요. 한창 정신없이 인사를 하는데 부엌에 계시던 어머니께서 나오시더니 잘 왔다고 반겨주셨어요. 그러고는 오늘은 증조 할아버지의 제삿날이라고 하시며 제게 앞치마를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앞치마를 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야 했는데 저는 또 바보같이 그 앞치마를 건네받았네요. 그렇게 저는 또 불편한 정장을 입고 앞치마를 입고 부엌 바닥에 앉아 육전부터 시작해서 파전, 산적, 동태전, 가오리전 등 제가 평소에는 잘 먹지도 않는 전을 잔뜩 만들었어요.
그날은 친척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처음으로 이 집에 왔던 이전 제삿날보다 훨씬 더 많이 음식 장만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음식을 할 동안 예비 남편은 조카들과 놀고 게임을 하며 아주 즐거워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또 이 집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있으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다고 이렇게나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냥 뛰쳐나갈 수도 없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예비 남편이 보았는지 부엌으로 와서는 많이 힘드냐며 어깨를 주물러 주었어요. 제가 그럼 힘들지 안 힘들겠냐고 말하려는 순간 시할머니가 저와 예비 남편에게 오셨어요. 시완아, 장손이 부엌에 오면 못 써. 그리고 지금 조상님들 음식장만 하는데 어깨를 주무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당장 거실로 가. 할머니, 우리 현정이 인사드린다고 예쁘게 옷 입고 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현정이 예쁘게 좀 봐주라. 예끼.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 계시는데 장손이 그러면 못 써. 시완이 너는 어서 나와서 당숙한테나 가봐라. 할머니는 장손인 예비 남편이 잠시라도 부엌에 오려고 하면 장손은 부엌에 있으면 큰일 난다며 얼른 내보내셨어요. 예비 남편은 당숙 할아버지에게로 가서 술을 받아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먹고 노는 동안 저는 혼자 엄청난 양의 전을 만들었어요. 제사 준비를 다 마치고 제사상이 차려졌어요. 저번처럼 저와 어머니는 부엌에서 제사가 마쳐지기만을 기다린 뒤 제사가 끝나자마자 저녁상을 차렸어요. 저와 어머니, 여자아이들은 작은 상에서 밥을 먹고 예비 남편은 큰 상에서 친척들과 남자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우려는데 할머니가 저와 예비 남편을 부르시더라고요. 너희는 결혼을 언제 할 생각이니? 우려 할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당장이라도 하지. 그래? 얘야, 우리는 혼수나 예단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 집이 괜찮다면 결혼식 관련 비용도 우리가 다 내마. 사실 저희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예비시댁에서 과한 예단이나 혼수를 가져오려고 할까봐 내심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집의 최고 어른이신 할머니께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다 필요 없다고 하시니 내심 기분이 좋더라고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반드시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 저는 평일에는 회사에 있으니 저녁에만 집에 있을 것이고 주말에는 예비 남편과 데이트를 하러 나가면 되니 이 집에 들어와 어른들과 함께 산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은 없었어요. 무엇보다 이 불편함을 다 이겨낼 정도로 예비 남편을 너무 사랑했어요. 게다가 제가 결혼을 앞두고 걱정을 많이 했던 예단과 혼수, 결혼식 비용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기에 할머니의 말씀에 알겠다고 바로 대답했어요. 그래, 며느리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너네 집은 제사 언제 지내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사실 저는 제사 지내는 모습을 실제로는 처음 봐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다고? 자고로 조상님께 예를 갖춰야 만사가 형통하는 법이다. 이런 조상님들도 모르는 근본 없는 것들. 에이, 할머니, 요새는 다들 제사 이렇게까지 안 지내. 제사 다 합쳐서 간소하거나 아예 안 하는 집도 많아. 명색이 황씨 가문의 장손이라는 사람이 그게 할 소리냐? 이것이 제사 안 지내는 근본 없는 년을 만나더니 애가 이상해졌네.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척도 아닌 할머니에게 근본 없는 년이라는 소리를 듣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터지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과일과 한과 따뜻한 차를 한 상 차려오셨어요. 어머니, 이제 다과 드세요. 그리고 현정이는 나 좀 도와주렴. 어머니께서 다과상을 들고 와서 할머니의 말씀을 끊으셔서 다행이었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부르심에 부엌에 가니 저번보다 훨씬 더 많은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잔소리를 듣느니 여기서 설거지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 싱크대 앞으로 갔네요. 그렇게 저는 설거지를, 어머니는 제기 정리 및 부엌 정리를 2시간 정도 하니 드디어 부엌이 깨끗해졌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시간은 어느덧 자정이었고 친척들과 예비 남편은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는 집에 가야겠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 택시를 타고 갈 생각으로 예비 남편에게 여기 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술에 취해서 집 주소도 말하지 못하고 헛소리만 해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는 모습을 보신 친척들과 어머니도 오늘 너무 늦었고 여자 혼자 이 시간에 택시 타는 것도 위험하니 그냥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오늘 집에 못 간다고 전화하고 예비시댁에서 원치 않는 하룻밤을 자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부엌 옆에 쪽방이 하나 있다며 그곳에서 자라고 이부자리를 펴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집에서 입으시는 편한 옷을 하나 주시며 옷 갈아입고 푹 자라고 하시고는 나가셨어요. 혼자 방에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누워있는데 거실은 시끄럽고 장소는 세상 불편한 예비시댁이다 보니 잠이 쉽게 들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모든 친척이 다 술을 마시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이제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어머니가 제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오셨어요. 잠깐 나와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어요. 얘야, 우리 집은 며느리들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새벽 6시에 다들 밥을 먹는단다. 어지간하면 나 혼자 하겠는데 어제 무리를 했는지 몸이 안 좋아서 말이야. 미안한데 음식 준비 좀 도와주지 않으련? 어머니는 제게 부탁을 하면서도 계속 국을 끓이고 나물 반찬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이미 저도 잠이 다 깼고 그 자리에 혼자 멀뚱히 서 있기도 다시 방에 들어가기도 좀 그러니 저도 어머니를 도와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우리 집은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반찬이 최소 7개는 있어야 해. 황씨 가문이 큰 양반가라서 조상님들 때부터 그렇게 먹었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한번 사용한 음식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돼서 매일 끼니마다 조금씩 새로 해서 먹는단다. 끼니마다 새로운 반찬을 최소 7개는 만들어야 한다고요? 그래. 처음에는 나도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했는데 하다 보니 반찬 7개는 금세 뚝딱 가게 되더라고. 너는 내가 봤을 때 손이 야무지니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어머니는 이미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셨는지 제게 음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저는 일단 말씀을 하시니 듣기는 듣는데 슬슬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것이 걱정되더라고요. 사실 전 아침잠이 정말 많아요. 회사도 7시에 겨우 눈을 뜨고 나가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이 집안의 아들들, 장소는 다 잠을 자고 이 집안의 핏줄이 전혀 섞이지 않은 어머니와 저만 황씨 집안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한다는 것이 썩 내키지는 않더라고요. 어머니께는 죄송하지만 어머니와 저의 모습이 황씨 집안을 위해 일하는 노비처럼 보였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쉴 새 없이 부엌 여기저기를 다니셨고 반찬이 7개나 있고 국이 있는 멋진 한 상을 뚝딱 차리셨어요. 어머니가 식사하시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야 누워있던 친척들이 일어났어요. 다들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밥을 먹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잡고 밥을 먹으려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부엌에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식사 안 하세요? 밥 퍼드릴까요? 나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 아침에는 입맛이 없기도 하고 할머니께서 식사 끝나면 꼭 숭늉과 과일을 찾으셔서 준비해야 해. 나는 숭늉을 끓일 테니 너는 가서 밥 먹으렴.
어머니는 그 많은 음식을 다 준비하셨지만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할머니의 후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는 어머니를 챙기는 사람은 이 집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비 남편도 아버지도 그저 자신의 밤새 줄인 배를 채우는 데만 급급했죠. 그 모습을 보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어요. 결혼 전에 예단과 혼수를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한시름 났는데 결혼 후에는 예단과 혼수 문제보다 더 크고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아침 식사와 정리를 마치고 예비 남편에게 얼른 집에 가자고 했어요.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저에게 앉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씨 가문은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하시며 집안 조상님에 관해서 얘기하셨어요. 솔직히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앉아서 네네 하면서 형식적인 대답만 이어갔어요. 그래서 말이다. 우리 집은 이렇게 엄청난 집안이라 명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그래서 우리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 조상님들을 모시고 친척들을 챙겨야 덕을 쌓을 수 있어서 친정에 못 간다. 알았지? 그 말씀은 설날 추석 연휴 내내 시댁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래. 요새 젊은 것들은 시댁에는 설날에 추석에는 친정에 가던가 아니면 명절날 아침에 바로 친정으로 넘어간다던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절대 용납 안 된단다. 그러면 저는 혼자여서 저희 부모님은 명절 때 두 분이서만 보내야 할 텐데요. 그 대신 명절 때 말고 명절 전주나 다음 주에 네 시어머니랑 번갈아서 친정에 한번 다녀와. 원래 옛날에는 처음에 결혼하면 3년간 시댁에 살면서 친정에 가보지도 못했다. 그래도 요새는 많이 좋아진 거야.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댁이 친정에도 가고 말이야. 저는 저를 이만큼 키워주신 것은 친정 부모님인데 그런 부모님께 명절 때 찾아가 보지도 못한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 이건 너무 아니다 싶었죠. 더 어이없는 건 예비 남편이었어요. 예비 남편은 할머니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너는 이제 출가 외인이다. 결혼하면 이 시댁에 뼈를 묻고 살아야 해. 이제 친정은 잊고 여기 시댁의 조상님께 충실하게 효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친정은 잊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쩌면 예비 남편 아니었으면 남남이었을 시댁의 조상님께 효를 행하며 살아야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조상님과 며느리의 도리에 대해 설교를 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우리 장손 오늘 일이 있었어? 그래, 어서 가봐. 너도 같이 가려무나. 참, 우리가 다음 달에도 제사가 있단다. 날짜는 장손에게 듣고 그때도 꼭 와야 한다. 할머니께서는 저에게 다음 달에도 제사가 있으니 반드시 참석하라는 말을 하시며 잘 가라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의 차에 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인사는커녕 제사 음식 장만하고 부엌에서 일하고 아침상 차리고 다음날 예비 시댁에서 나온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상황인가요? 우리 할머니가 좀 말이 많으시거든. 그래서 할머니 말이 더 길어질까봐 내가 적당히 둘러대고 잘랐어. 그래. 그런데 인사 와서 제사 지내고 온다는 것이 좀 그러네. 왜? 힘들어서 그래? 이거 한 번 가지고 그러면 어떡해. 우리 집은 1년에 제사가 12번, 명절 2번 해서 1년에 총 14번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앞으로 어쩌려고 그래. 이제 제사 문화에 적응해봐. 1년에 14번이나 이런 제사를 지낸다고? 응. 그래도 네가 제사를 2번이나 와서 어른들한테 잘 보여서 그런지 친척들이 다들 너무 좋은 며느리감이라고 칭찬하시더라. 며느리감? 응. 최고의 며느리감이래. 할머니와 친척들 모두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시는 거지. 우리 집 며느리 테스트 합격한 거 축하해. 어?
며느리 테스트? 응, 며느리 테스트. 내가 이 집안의 외동아들에다 장손이라 아무 여자와 결혼 못 시킨다고 내가 여자를 데리고 오면 테스트를 한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제삿날에 인사하러 오라고 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 친척들과 잘 어울리는지 테스트를 한 거야. 그럼 나 통과했으니 기뻐해야 하는 거야? 그럼 현정이 너는 우리 집 며느리 테스트에 처음으로 합격한 거야. 예비 남편은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듣고 있자니 너무 어이도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무슨 조선시대의 세자가 결혼할 때 양반집 교수들 여럿 모아놓고 삼간택 치르면서 세자빈 뽑는 것도 아니고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이 21세기에 며느리 테스트라뇨. 아, 그리고 사극에서 보면 조선시대 때 세자빈 간택에 통과하면 별궁으로 들어가서 결혼 전까지 왕실 교육을 받잖아. 그것처럼 우리 집도 옛날부터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결혼 전에 우리 집으로 오게 해서 교육을 받게 했어. 그래서? 그니까 다음 달에 제사도 꼭 참석해서 와서 어른들 모시는 것도 배우고 해야 해. 너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보지 않아서 더 많이 배워야 할 수도 있겠다. 다음 달 제사가 일요일이니까 금요일부터 우리 집에 와서 금, 토, 일 같이 생활하면서 할머니, 어머니한테 배워. 할머니도 예비 남편도 뼈대가 굵은 양반 가문의 집안이라서 며느리들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제사 음식 장만을 도우라는데 빨리 이 집 며느리 자리에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바로 헤어지자고 말하고 싶었지만 8년간 사귀었던 정도 있었고 전날 잠을 거의 못 자서 너무 피곤해서 일단 바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오니 엄마는 저번에는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 해놓고서는 11시에 파김치가 돼서 오더니 오늘은 아예 그 집에서 잠을 자고 왔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결혼하지 않겠다면서 어제 제사 지낸 이야기부터 아침에 할머니께 들었던 이야기까지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이게 무슨 경우냐며 지금도 이러는데 결혼하고 정식으로 그 집 며느리 되면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시집살이 호되게 시킬 것 같다고 하셨어요. 특히 엄마는 절대 이 결혼 못 시킨다고 결사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저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혼자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예비 남편에게 똑같이 복수해야겠다며 다음 주 일요일에 집으로 초대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빠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물었지만 아빠는 아무래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다음 주 일요일, 아직 예비 남편이 올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아빠와 엄마는 옷을 차려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 갈 건데 너와 시완이도 같이 가야 하니 옷 입고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부모님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시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제게 같이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하셨어요. 교회는 부모나 다른 누군가가 강요를 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며 나중에 제가 다 크고 마음에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 다니라고 하셨죠. 물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평생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부모님이 갑자기 교회에 가자고 하니 의아하긴 했지만 그냥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싶어 저도 갈 준비를 했어요. 제가 외출 준비를 하는데 예비 남편이 집 앞에 와 있다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니 부모님은 그럼 지금 교회에 가자고 하셨어요. 예비 남편은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교회에 가자고 하시며 차에 태우시니 당황하더라고요. 저 근데 현정이가 교회에 다니는 줄 몰랐네요. 부모님은 다니셔도 현정이는 다니지 않는 줄 알았는데. 현정이는 안 다니고 우리만 다녀요. 현정이도 오늘 처음 가는 거요. 예비 남편은 계속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고 저 역시 아빠가 왜 이러시는지 몰라 가만히 있었어요. 저와 예비 남편은 그렇게 부모님을 따라 1시간 반 동안 같이 예배를 보고 교회 사람들과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그렇게 교회에서 3시간 정도 보낸 후 다시 집에 왔는데
예비 남편의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예비 남편에게 잠깐 거실에 앉아 표정이 왜 이리 좋지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교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교회를 데리고 가시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교회를 데리고 가니 기분이 좋지 않았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럼 자네 집에 갔던 우리 딸 기분은 어땠을 것 같은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딸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도 기독교인 부모 만나서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 아이일세. 그런데 인사드리러 간 그런 딸에게 제사 준비를 2번이나 시켰다고 해서 일부러 이런 자리를 만들었네. 제 생각에는 현정이가 앞으로 저와 결혼하면 제사상을 차리고 해야 하는데 미리 우리 집의 가풍에 대해 경험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 그럼 자네도 앞으로 현정이와 결혼할 사이니 매주 일요일 우리와 함께 교회에 가자. 솔직히 1년에 14번 제사보다 매주 교회가 훨씬 낫지 않나? 매주 같이 교회를 가자고요? 저희 제사는 고작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교회는 매주인데 어떻게 이게 더 괜찮습니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되는데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안 그런가? 아마 저희 할머니가 교회에 간다고 하면 난리치실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 매주 일요일에 현정이가 친정에 간다고 해도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현정이도 같이 간다고 했나? 현정이는 자네 집 어르신들 식사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 못 가고 자네만 나와서 우리랑 같이 교회에 가자고. 괜찮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결혼 못 시키네. 예비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생각을 해봐야겠다면서 표정이 좋지 않은 채로 집에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나가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간 후 저는 부모님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고 여쭤봤어요. 일단 그 집에서 너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삿날 인사하러 오게 한 것부터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래도 좋게 생각해서 친척들이 다들 한자리에 모였으니 너를 소개하려고 그랬나 보다고 좋게 생각하려 했어. 네, 정말 제삿날에 많은 친척이 오셔서 다들 인사드리고 하긴 했네요. 그런데 결혼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예비 며느리라며 잔뜩 음식장만을 시키고 설거지까지 하고 왔다길래 화가 나더구나. 지금부터 이러면 진짜 며느리가 되면 아주 난리가 나겠구나 싶었지. 맞아요. 정말 그 집 며느리인 시어머니는 정말 생기가 하나도 없어 보이셨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황씨 집안을 위해서 일하는 노비 같았어요. 그 정도였니? 아무튼 너도 마음이 떠난 것으로 보이고 해서 둘이 헤어진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남의 집 귀한 딸 고생시키는데 그냥 헤어지기엔 뭔가 내가 아쉬웠어. 그래서 내가 복수를 계획했지. 그런데 우리 집은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제사날 오라고 할 수도 없으니 대신 교회로 바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지. 솔직히 네가 그 집에서 2번이나 제사상 차리고 뒷정리하고 온 거에 비하면 너무 소소한 복수이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느껴봐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정신 좀 차리지. 저는 부모님의 아이디어에 감탄했어요. 그렇게 한창 부모님과 신나서 대화하는데 예비 남편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한 줄 알고 받았는데 할머니셨어요. 너는 우리 집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감히 우리 황씨 가문의 귀한 장손을 교회에 데리고 가니? 부정타게 말이야. 너네 부모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할머니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혼내시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정말 귀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놀라기도 하고 당황해서 가만히 있자 엄마는 제 핸드폰을 빼앗아 가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현정이 엄마입니다. 보고 있자니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는 저희 딸이 거기에서 밤 늦게까지 제사 준비하고 치우고 한 것은 해도 되는 일입니까? 그야, 이제 현정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아이니 내가 교육했던 것이오. 이제 우리 황씨 가문의 며느리가 될 건데 그 전에 미리 우리 가문의 풍습을 익히는 것이 잘못된 거요? 가문의 풍습을 익히는 것이 얼굴도 모르는 조상 제사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친척들 뒤치다꺼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는 무슨 사람도 아닙니까? 그동안 키워준 친정을 잊고 명절 때는 가지도 말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그야 우리 집이 양반 집안이라 항상 내려왔던 풍습이니까 그런 것이오. 그건 그렇고 주마다 우리 장손 교회에 오라는 건 또 뭔데? 이래서 예수쟁이들이랑은 말이 안 통해 말이. 무조건 제사는 안 된다. 교회만 나오라고. 이보세요. 저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현정이한테도 교회 다니자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자꾸 결혼도 하기 전에 제사에 와서 준비하라니까 저도 화가 나서 그쪽 손주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일부러 그런 자리 만든 겁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네. 이래서 제사를 안 지내는 것들은 근본이 없어 근본이. 사람이면 자기 조상을 알아야지. 조상도 모르면서 무슨 하느님 예수님을 찾고 앉아있어? 그럼 그 집 며느리들은 자기 집 조상을 찾아야지 왜 애먼 황씨 집안 조상을 위해 일한답니까? 자기 조상도 모르니 그런 소리가 나오지. 이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당신의 딸이 우리 집 제사 못 지내게 하겠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도 결혼 못 시키니 그런 줄 알아. 네, 저희도 그쪽 아들 주마다 교회 안 오면 저의 귀한 딸 그쪽에 보낼 생각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여서 예 다니고 혼수고 다 포기하고 몸만 와서 이 집에서 살라고 했구먼. 내 나름 당신네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주 복을 걷어차네 걷어차. 할머니는 엄마에게 할 말 못한 말 다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부모님은 화가 잔뜩 나서 다시는 예비 남편을 만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음 날 저는 예비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어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었고 나도 그 집에서 며느리 노릇할 자신이 없어서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려고 했죠. 솔직히 미워서 전화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귀었고 결혼까지 약속했으니 확실히 끝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카톡도 보지 않고요. 그날뿐 아니라 다음 날이 되어도 한 달이 되어도 예비 남편은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이렇게 저는 8년 동안 사귀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예비 남편과 파혼을 했어요. 아니지. 확실히 그만하자고 끝맺음을 한 건 아니었으니 잠수 파혼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편이 더 맞겠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8년이면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저는 8년간 예비 남편이 진짜 저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제가 사랑을 쏟아부은 그 시간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래도 끝맺음을 확실히 못해서인지 헤어지고도 한동안은 미련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1년가량은 예비 남편을 그리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며 그렇게 눈물 속에서 시간을 보냈었네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새로운 남자도 만나보라는 엄마의 말에 선짜리도 나가고 소개팅도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나인지라 만날 때마다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상대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마다 예비 시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견디고 참고 살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정말 영혼 없이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으로 일을 하시던 어머니의 표정이 생각났어요. 그게 저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니 이건 인생을 망하는 길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본 그 집의 며느리는 자신의 조상 받드는 데 쓰는 일종의 도구이자 노예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제사로 조상님께 덕을 쌓아야지 만사가 형통한다고 하셨지만 제사 열심히 지내는 그 집의 작은 아버지들, 고모부는 다 이혼해서 혼자 살고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잘 풀리는 집안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결혼해서 그 집 며느리로 있었다면 기가 막힌 황씨 가문의 가풍이 싫어서 저 또한 이혼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쩌면 조상님 제사상 공들여 지낸 예비 남편 집보다 제사상 한 번 차려본 적 없는 우리 집이 조상님의 도움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파혼하고 2년이나 지난 지금은 완전히 마음 정리를 하고 저의 일을 하며 재밌게 살고 있어요. 당분간은 누구 만나지 않고 일만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저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나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남자를 만났을 때 당당하고 멋지게 결혼을 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기나긴 저의 파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들 멋진 상대를 만날 수 있도록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열심히 살아봐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시댁에 인사하러 갔더니 제사시키는 집안이 또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인사할 것도 없이 바로 나오세요. 제가 겪은 고생들 겪을 확률 99.99%예요. 꼭 도망가세요. 공대 졸업한 황시한 선배가 결혼하자고 해도 무조건 도망가세요. 그 집에 노예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도망가세요.